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초유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겪었던 미국의 새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각 오늘 새벽 2시에 취임했습니다. 취임 일성은 민주주의와 동맹 복원입니다.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우리 정부는 외교라인 교체합니다. 북미 협상 판을 짰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새 외교장관으로 내정됐습니다. 문체부 장관, 중소벤처기업 장관도 바뀝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도 4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백신 2천만 명분이 추가로 확보되고 접종 시점도 당겨질 것 같습니다. 공수처 오늘 출범합니다. 3급 이상, 즉 판검사 같은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합니다. 검찰처럼 수사권, 기소권 다 갖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후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오늘 출발 새 아침에 주요 시사 메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조 바이든 당선자가 현지 시각으로는 20일 정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2시에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싸움으로 2달 반 동안 대혼란을 겪은 끝에 백악관에 입성하는 건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제각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나와 계시지만 별도의 스튜디오로 좀 떨어져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얼굴은 좀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 교수님, 먼저 취임식이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정확히 우리 새벽 2시에 종이 울리면서 이제 취임식 끝나고 정식으로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바이든이. 예. 그렇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새벽? 이전과는 취임식.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여러 측면에서 연출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대통령 취임식,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일종의 축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 4년간 새로운 행정부가 잘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 자료 화면들을 이제 많이 보시긴 하겠지만 썰렁하죠. 예. 그리고 예. 보통 이 내셔널 몰이라고 해갖고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를 군중들이 꽉 채웁니다. 예. 취임식을 지켜보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쭉 걸어가면서 또 군중들을 만나고 그러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예. 이번에는 다 생략됐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라는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1월 6일 날 그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철저한 경비가 이루어져 갖고 주 방위군 2만 5천 명이 사실상 워싱턴 DC를 봉쇄했고 예. 모든 다리들도 못 건너가게 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그런 취임식이었고요. 예. 하나만 덧붙이면 트럼프 대통령 전임이죠. 예. 안 나타났습니다. 예. 그것도 결국. 152년 만에 예. 처음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자, 저 취임식에 앞서서 이제 바이든이 그 여야 지도부와 함께 미사 참석했죠. 가톨릭 신자니까요. 그렇죠. 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하나가 된 미국. 이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통합의 메시지 측면에서 워낙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 때 양극화된 미국의 정치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취임식 직전에 미사를 드리는 그런 거기에 이제 민주공화당 양당의 상하원 원내대표들이 같이 와서 예.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네. 그 외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도 미국이 전통적으로 미 의회에서 예.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일종의 그런 전통인데 거기도 공화당, 민주당 양원 그 대표들이 다 나와서 축하하면서 선물을 네. 건네는 장면들을 그런 것 연출이 됐죠. 예. 자, 취임사. 이제 간단히 비전과 국정 운영 구상 담은 취임사. 그중에 어떤 내용을 좀 인상적으로 보셨습니까? 글쎄 취임사를 이전 대통령 취임사도 제가 좀 봤습니다만 네. 이번 취임사는 매우 특색이 있었습니다. 어떤 네. 면에서 특색이 있었냐면은 예. 전체 내용의 거의 98% 이상이 통합의 메시지, 예. 그리고 국내 문제. 근데 그 중에도 대부분 통합의 메시지였고요. 예. 보통 미국의 대통령 새 행정부가 시작이 되면 세계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외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네. 적지 않은 비중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딱 한 문단만 있었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의 통합의 문제를 얘기를 했죠. 네. 뭐 그것도 충분히 예상이 됐고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간 워낙 정치 양극화가 심해졌고 예. 또 흑인 그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도 매우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네네. 결정적으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흩어진 이렇게 양극화된 미국을 통합하는 것이죠. 네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그 전체 대선 기간도 그랬고 당선인 신분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끊임없이 한 얘기가 자기는 민주당의 대통령도 공화당의 대통령도 아닌 예.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번 취임사에도 그 메시지가 거의 다 차지할 만큼 강력한 그런 통합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자, 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취임식 하게 되면은 또 뭐 취임식 끝나고 나서 또 뭐 오찬도 있고 뭐 백악관까지 오던 퍼레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건데 다 취소가 돼 버렸고 이제 많이 썰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미국 내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좀 많이 바뀐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다들 엄중하니까요. 특히 예. 미국은 41만 명이 사망을 했고 여전히 역대 최고의 세계 최고의 확진자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쉬움을 달래는 측면에서 아마 우리는 오전 시간이 되겠지만 미국엔 저녁 시간에 예. 한 90분 정도 그 유명한 배우 탐 행스가 진행하는 예. 그런 축하 공연이 있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방송으로만 나가는 거긴 하죠. 네네, 그러니까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상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고별 연설을 그런데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한 20분 정도 연설을 해서 보냈는데요. 일단은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물론 거기에 그 대선 불복을 포함한 그 얘기들은 전혀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이름도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역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특징 중에 하나인 자화자찬이 계속 있었고요. 위대한 경제를 건설했다. 자기는 전쟁을 하지 않은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붙였는데요. 새 정부의 권력을 넘겨주지만 우리가 시작한 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한 운동은 시작에 무슨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그 운동이라는 것이 워싱턴의 기득권층을 몰아내고 이제 흔히 말하는 트럼피즘, 이게 대중 영합주의에 가까운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나와 있고요. 비교적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2024년 대선에 다시 도전을 하려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보이고는 있습니다. 신당 창당한다, 이게 뭐 미국 하면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 양당제로 이제 굴러가는 나라로 이제 우리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뭐 여러 당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선거 때마다. 근데 이제 이름이나 근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당이 정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힘들죠. 미국은 양당제가 뿌리를 내렸고 제3당 창당 시도가 없지 않았습니다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고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난 대선에 7,400만 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역대 가장 많은 표를 받고 낙선한 거고요.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CNN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전히 3분의 2,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투표한 3분의 2, 그러면 6천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요. 그 숫자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이제 전 펜스 부통령이죠. 그 트럼프 환송 행사에 또 안 갔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바이든 취임식에 또 간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뭐 좀 복잡한데요. 펜스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 중에 하나였죠. 지난 4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을 했고
그러다가 이번 탄핵 국면 바로 직전에 이 선거, 미국 대선의 그 개표 후에 양하원에서 이루어지는 개표 최종 확인 작업이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상원의 의장을 겸임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좀 행사하기를 그걸 통해서 대선 결과를 뒤집기를 원하는데 한 번도 여지껏 부통령이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이것을 거부하니까 그다음부터 좀 관계가 안 좋아졌죠. 그러다가 또 뭐 마지막에는 좀 화해를 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자신 스스로가 선택한 그런 퇴임식이라고들 미국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새 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방미 협상을 조계 타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희소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로이 오스틴 국방장관이 국방장관 지명자가 그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선 기간 중에 한국 언론에 보낸 직접 글을 써서 한국을 더 이상 착취하지 않겠다라는 글을 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요구했고 500%로 했다가 지금 50%로 줄였다라고 얘기하는데 50%도 뭐 이전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그 방위 분담 협상은 앞으로 좀 잘 풀릴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너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그 동맹국의 비용 분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무조건 들어주진 않다.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이 그 상식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이거 자체 협상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무부 장관 지명자죠. 토니 블링컨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트럼프의 뭐 여러 가지 그간 펼쳐온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뭐 청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대중 강경책은 뭐 이것만은 옳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이 바이든 새 행정부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고립주의를 통해서 사실상 미국의 지도력을 망가뜨렸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말씀하신 토니 블링컨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강경책이 옳았다. 더불어서 중국으로 하여금 코로나 책임도 물어야 된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 바이든 새 행정부의 중국 정책도 대중 정책도 강경 정책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아주 비교적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외교 라인 지금 이제 교체했습니다. 정리했는데. 이제 3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냈고요. 이제 북미 협상 사실 판을 짰다시피 했던 정용 이제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이제 외교장관에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사인으로 봐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도 아주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에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것에 방점을 찍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분명히 밝혔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끌어갈 가장 적임자는 정의용 저는 외교부 장관 내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으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었죠. 김정은 그 총비서로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은 총비서 직접 가서 만났고 또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가장 핵심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다 아는 사람이다.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바이든 새 행정부와의 대북 정책 접근 방법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가장 적임자가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직접 가서 카운터파이트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 내정자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지난 뭐 한 2, 3년간의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전달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트럼프의 전 행정부가 인수인계가 잘 안 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제대로 이 모든 상황들을 전달 안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이분이 미국 통화도 알려져 있기도 하고 하지만 또 우려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한국과 그 바이든 새 행정부와 현 우리 문재인 정부 사이에는 이 정책상의 차이가 대북 정책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검토를 바이든 새 행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 정책 검토의 방향도 사실은 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지 종전선언이죠. 그 일종의 마중물로 써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들이겠다. 반면에 바이든 새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반 같은 사람은 북한을 쥐어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은 경제 제재를 통해서 핵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야 된다. 이게 분명한 차이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각과 교수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마칩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그 기자회견 후에 그 지지율이 올랐다는 소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50원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라디오로 잘 안 들리시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저희 YTN 라디오 앱도 있습니다. 이거 깔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부 순서는요.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면 관련해서 사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 이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관련해서 배종찬 사이트K 연구소장 연결해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워싱턴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기 전에 일단 그 오늘 우리 새벽에 그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좀 보셨습니까?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뭐 길게 이야기하기는 뭐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네. 의사당 서쪽 계단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 서쪽 계단의 의미가 바로 그 계단을 통해서 시위대가 난입을 했던 것이거든요. 밀고 들어갔죠. 통합된 미국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수만 명의 원래는 군중들이 참여를 하는데 코로나 국면이 또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된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미국 국가를 부른 레이디 가가에 주목을 해보는데 우리도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는 미국 유명 팝 가수거든요.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가 그렇게 트럼프를 싫어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 또 취임식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론조사를 내보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했거든요. 후보 시절에도. 그런 만큼 앞으로 한반도 평화 또 한미 동맹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지난 월요일에 있었는데 지지율 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대통령의 이 신년 기자회견이 오롯이 반영되는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속속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봐야 될 텐데 대통령 지지율이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고 월요일을 발표했던 조사 결과인데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7.9%, 35% 가까이까지 떨어졌던 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반등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60%대에서 57.6%로 낮아졌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는요. 오늘 새벽에 또 새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보니까. 네, 그게 또 엠바고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지층은 약간 좀 결집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중도층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 이게 뭐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은 분명히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표에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박에 지지율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신년 기자회견 때 완전히 또 풀리지 않은 그런 궁금증들도 있는 것이고 또 약간의 논란도 있습니다. 뭐 아동 또 입양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의 경우에는 임기 초반이나 중반에 비하면
후반기로 가게 되면 좀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만큼 경제 관련 이슈들, 부동산, 또 코로나, 이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회복되고 성과가 나올 때 또 검찰개혁 피로감으로 이탈했던 중도층들이 또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또 코로나 백신이 이제 2월 달부터 접종이 되면 이런 현실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적으로는 2월 설 명절 연휴 민심의 평가를 거친 이후에 중도층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 결과는 그 신년 기자회견 이게 반영인 사실은 거의 안 된 걸로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정상으로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엠바고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논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신년 기자회견이 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똑같을 것 같습니까? 기자회견의 효과는 그렇습니다. 이게 소통을 한다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설명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비전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2시간여 가까이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효과는 있는데 이전에 비하면 이 반등하는 속도나 또 이 비율은 조금은 이전보다는 더딜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특히 뭐 보궐선거가 있는 쪽이 우리가 이제 사실은 관심이 큰데 서울과 그렇죠. 부산. 이제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과 부산의 지지율이 어떤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지율은 결국에는 이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의 기초 체력이거든요.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은 상당히 지원을 받는 셈이 될 테고 그렇지 않다면 후보가 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이 26.3%로 나타났고요.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40.1%, 더불어민주당이 26.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이게 부산, 부울경을 합해서 통계 처리된 결과인데 이것만 보면은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후보자의 득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얼마만큼 지지율을 또 득표로 끌어낼 수 있는지는 또 선거에서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른 중요 이슈도 좀 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 환송심에서 뭐 사실 뭐 이를테면 집행유예 받는다 뭐 지금처럼 아니면은 그전처럼요 아니면 또 실형 선고받고 또 구속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여론이 좀 어떻습니까? 관련돼서도 뭐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그동안 사모법칙처럼 집행유예가 뭐 곧잘 나왔던 그런 것이 말이나 되느냐, 부적절했다 이런 의견인데 국민 여론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19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는데 과하다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가볍다 오히려 더 중형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24.9%, 적당했다가 21.7%인데요. 좀 가볍게 보거나 좀 더 중형이 내려졌어야 됐다. 또는 적당하다를 합해보면은 약간 46% 정도 되고 또 과하다가 46%니까 거의 찬반으로 나누어 본다면 한 팽팽한 결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송구하다라고 또 표현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제 부동산 거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양도세 이 완화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여론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양도세 완화가 거론됐던 큰 이유 중에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집을 내다 팔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내다 팔면 상당히 또 부동산 문제가 또 가격 안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5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매물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반을 물어봤는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이
약 50%인 50.1%로 나타나고 절반 정도죠. 절반 정도. 그런데 반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도 40.8%로 나타나는데 이건 좀 지역별로 나눠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양도세 완화를 찬성한다가 이 전체 조사 결과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영남 지역도 대체적으로 양도세 완화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양도세 완화 반대한다가 54.5%로 더 높았습니다. 주로 이제 젊은 연령대에서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집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도 좀 내려갈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진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데 연령대가 높은 60대와 70세 이상은 양도세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선거 얘기 좀 해보죠. 네. 어제였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장관이 이제 결국 사의 표명했습니다. 그렇죠. 출마 본격화되는 양상인데 여야 구도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동안 이 박영선 장관 출마 이후로는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 나오는 것이 확실시 되는데 어제 이제 사의 표명을 하고 이제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곧 한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이미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론조사 결과에서 앞서가는 결과를 많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고인 박 전 장관이 앞으로 내부 경선이나 본선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발휘할지 여부. 그러니까 이 여권 내의 경쟁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 가까울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느냐. 왜? 박 전 장관도 현 정부의 또 장관이고 우상호 의원은 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보수 야권에서는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유력한 후보로 또 올라 있는데 이 야권은 어떤 다른 변수보다도 단일화 변수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못 받아들이는 또 반환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각각 후보자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3월 초경 이 단일화가 얼마만큼 순조롭게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라 각각 출마를 하느냐 이것이 보수 야권 또 서울시장 구도에서는 아주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어떻습니까? 단일화 될 것 같습니까? 단일화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텐데 단일화는 아주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7년도 대통령 선거를 한번 떠올려 보는데요. 당시 이제 김대중 후보의 경우에는 7월에 실시되었던 동아일보와 동설 리서치, 동아일보와 동설 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회창 후보보다도 더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낮았었는데 실제 대선 득표율은 40.3%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인재 후보가 경선에 불복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결국 당시의 여권은 단일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해창 이 후보와 이인재 후보의 득표율을 합하면은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필 후보와는 김대중 후보가 이 DJP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대선 승리에 큰 발판이 됐는데 그만큼 97년도 대통령 선거를 보더라도 단일화에 성공한 김대중, 김종필 후보는 김대중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지만 이해창, 이인재 후보의 분열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이것이 바로 단일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37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사장님, 우리 집 바닥재 뭘로 하면 좋을까요? 요즘 잘 나가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콤비강 모르세요? 스타일 좋고 습기 열 지킴이 완전 강하니까 하자 걱정하기 싫으면 콤비강으로 깔아야겠네.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정상온도입니다. 통과해주세요. 와, 직접 온도 측정을 안 해도 되네? 이웃이 쓰니까요. 최대 2.5m 거리에서도 온도 측정과 안면인식을 단 한 번에. 출입 통제와 방문자 관리는 기본이래요.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이후 시스. 우리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대표님, 우리도 이웃시스예요.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노후 준비는 연금까지는 누구나 아는 얘기. 투자하는 연금부터는 당신만 알고 싶은 얘기. 다양한 펀드와 ETF가 딱 기다리는 연금. 이렇게 투자하기 좋은 연금. 미래에셋대우원이면 어디겠어요? 연금 투자하는 방법. 미래에셋대우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 네네. 자, 잠시 뒤에 3부 시작하는데요. 2부 마치기 전에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02번으로 오는 전화 있으면 끊지 마시고요. 받으신 뒤에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잘 듣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잠시 뒤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